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치과의 임현창이라고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데 나와서 약간 속이 안 좋은데 지금. 오전 강의 때 홍준표 원장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되고요. 사실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조금 더 임상이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적당할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노브랜드 심플 솔루션 투 페릭 임플란트 타입스고요. 부가적으로 임플란트 주염이 무엇인가와 패치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간단한 통계를 보고 넘어갈 텐데 2016년에 시점만 주로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인구 10,000명당 얼만큼의 많은 임플란트가 실리는가를 봤더니 세계 모든 나라, 우리나라, 저희 나라가 가장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세미나를 할 때 월요일 아침에 항상 있는 세미나가 그 주에 임플란트 중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만큼 임플란트가 많이 신겨지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임플란트 드리블한 빈발을 되기 때문에 거의 너는 신뢰가 정도로 임플란트가 무자세하게 신겨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가 많이 신겨지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치과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한국 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한 보고인데 임플란트에 관련한 치과 분쟁 현재 상황이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거의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의 치과 분쟁이 임플란트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상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 있거나 아니면 점이 녹고 있거나 아니면 전신에 너무 긁어니를 심었다거나 심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저희 과에 내원하고 있고 굉장히 환자분과 관계나 아니면 이제 보통 리퍼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형외과 수술방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바이스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패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뽑게 됩니다. 무자비하죠. 하지만 이제 치과 임플란트는 제가 5세 오르를 항상 일어나면서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남친 하더라도 뽑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동물 윤리 때문에 아무리 굴껍질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임플란트 심으시고 심은 임플란트를 스프링 매달아서 개를 매달아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만큼 5세 오르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오세훈 업계에서 쓰는 재료가 이 타이타늄이라는 재료인데 보통 저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창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급성, 만성 임플란트 염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부위가 리버블이 찬 다음에 포린바디 이레진 반응이 생기면서 그 부위가 이제 파이브로스 인펙션을 생기는데 특이하게도 임플란트, 타이탄이라는 분석은 임플란트 주변에 것처럼 파이버 티슈가 아니라 실골이 만들어지면서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랑 기존 골이 긴밀하게 접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금속에 대한 성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타이타늄 분석 이용했을 때 포린바디 리액션을 우리가 임상에 사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알브렉스는 이러한 가설을 세웠는데요. 결과적으로 임플란트는 포린바디 리액션을 이해한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임상의 상황이 좋게 만드는 능력을 이용할 뿐이지 이런 포린바디 리액션에 의한 평형이 깨졌을 때는 마지막에 브로스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페리 임플란트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페리 임플란트가 워낙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실이나 아니면 모든 연기관에서 얼만큼 페리 임플란트에서 일어나는 것을 조사가 시작했는데 베른 대학에 있는 다니엘 부조교수 같은 경우에 303명의 환자를 10년 동안 펄럭 해봤을 때 단 0.4% 환자에서 화동성 변화가 생겼고 1.4%에서만 페리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발표했는데 이건 약간 저희 임상과 약간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호날두나 아니면 리오넬 메시 같은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너무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입장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든 논문을 다 모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씹은 임플란트의 1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 환자의 5분의 1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 아니면 페리 임플란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 선생님들 강의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임플란트 심을 때 페리 임플란트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환경에 도달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프리버러스라든지 있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임플란타이티스라는 병을 알지만 또 어떤 병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시카고에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무엇인가에 정의를 하는 어떤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대교 치료과에 김대대 교수님이 참가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페리 임플란트 헬스와 뮤코자이티스, 페리 임플란트 구별을 했는데 페리 임플란트 헬스라는 거는 부종이 없고 그 다음에 찔렀을 때 피가 안 나고 부어있지 않고 환홍이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찔렀을 때 피가 나고 부어있고 빨개진 발적이 생기고 그다음에 환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로 해서 임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레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단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는 진지바이트처럼 상방에 있는 뮤코자에만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본로스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즉 찔렀을 때 피가 나고 스프링에서 증가하게 되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본로스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게 이 병이 이제 임플란트의 전망이 건강하느냐 아니면은 뮤코자이티스가 있느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있느냐로 판단할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야 될 치료로 들어가겠는데 진단 자체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이 분명히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프로빙을 할 때 자연치도 프로빙이 어려운데 임플란트는 이제 수프라스트럭처에서 더 프로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들어생기는 비호흡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임플란트 주변에 4점이나 6점에 프로빙했을 때 만약에 한 군데나 두 군데 비호흡이 생기면 그게 과연 염증이 있는가 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전치부에서 임플란트 했을 때 심리적으로 만들다 보면 약간 깊게 심리돼서 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개값수는 깊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미드페이셜 부분보다 메디알 디스탈의 인터프로시널 면이 굉장히 크게 깊어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본로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본로스가 어느 시점에 생긴 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구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이 연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인트 때문에 진단 자체가 애매한 거를 보고서 다양한 진단 기준을 통해서 과연 이 진단 기준을 통해서 페리 임플란트 유병률이 얼만큼 되느냐를 조사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기준으로 본로스가 2mm 보다 많을 때를 기준했을 때는 이 분의 클리닉에서는 페리 임플란트 때 유병률이 11.3%밖에 안 나왔지만 본로스를 1mm만 더 증가시켜도 무려 47%가 가까운 페리 임플란트가 진단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진단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한 건 생리적 본로스이기 때문에 페리 임플란트가 아니고 남이 했을 때는 페리 임플란트일 수 있다.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2017년에 있었던 유로페리오와 그다음에 미국 치료학회에서 만남에서 나오는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베이스라인을 설정합니다. 본로스에 대해서 보통 임플란트 고철을 할 때를 임플란트에 고철물 추정으로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X를 기준으로 삼아서 본로스가 3mm 이상일 때 그리고 프링뎁스가 6mm 이상일 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디지즈가 어떤 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질환, 새로운 임플란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없던 질환을 사람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가정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뭐 이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인도네시아의 어떤 배우가 닮았다고 해서 굉장히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와 페리오돈탈 비교를 할 때 가축에 갖고 있었던 페리오돈탈 헬스 그리고 진지바이티스 그리고 페리오돈타이티스를 비교해서 그런처럼 페리임플란트 헬스,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 페리임플란타이즈를 구별을 하게 됐습니다. 더 보게 되면 건강한 상태에서 진지바이티스처럼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도 박테리얼 바이오품이 생기게 되면 점차적으로 염증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뭐 처음에는 이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가 리버서블하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3주 정도 있으면 구강생을 다시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구강생이 올바르게 확률됐을 때 3주가 지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같은 진지바이티스 그리고 페리임플란트 뮤코자가 생겼을 때 상단이 이제 임플란트 부위고 하단이 치아 부위인데 임플란트 부위에서는 프린뎁스가 좀 더 깊게 나오고 BOP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걸 봐서 그 염증의 정도는 좀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지바이티스에서 페리오돈탈스 넘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본노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치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지바이티스에서 페리오돈탈스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정이고 저희가 질병을 얘기를 할 때 상방의 진지바이티스와 페리오돈탈스를 맞춰서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와 페리임플란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사실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가 본과 2학년 들어가면 치주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 저 치주 배울 때 아마 이런 걸 외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지바이티스가 이니셜이 생기고 얼리전이 생기고 미스테블리시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페리오를 넘어가면서 얼리전이 생긴다. 그래서 뭐 이 시기에 플라즈마 셀이 들어가지고 족보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나는데 사실은 이 논문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가져온 실험 결과들을 단순히 하나로 합친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거를 실험을 재현하려고 하면은 이 단계가 똑같이 재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정도로 교과서에 실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온 단계별도 사실 지금 증명은 자세히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진지바이티스에서 폐로 넘어가는 상황 자체도 아직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사실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전월 자체에도 이 진지바이티스에서 폐로 넘어가는 상태를 미러링해서 페리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와 페리임플란트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점을 보게 되면 저희가 뭐 덴탈 아기아니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게 되면 치주질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글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 치주질환은 리니어 프로그레션 점점 증가한다 선형적으로 아니면 어느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확 안 좋아지고 그 상태 유지하다가 다시 안 좋아진다. 이런 버스트 프로그레션 두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양상은 한 환자에서 혼질하는 경향이고 한 치아에서도 한 면과 다른 면이 이 두 가지 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심고 나서 10년 정도 팔로우를 했을 때 본로스가 얼마큼 됐냐를 임플란트로 다 추적을 하는 연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임플란트 본로스가 0.5mm인 경우, 1mm인 경우, 1.5mm, 2.5mm 누적해서 계산해봤더니 점차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가속화되는 양상 그리고 리니어한 패턴이 아니라 논 리니어한 패턴으로 점점 증가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임상적으로 당연히 이런 상황이시겠죠. 2003년 12월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2005년 3월에 약간의 보너스가 보이는 상태예요. 7년 8월에 보니까 좀 더 진행됐고 좀 더 진행됐고 그렇지만 이 3년 사이에 확 진행된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타이티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속화되는 양상 그 다음에 선형적이지 않은 진행을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페리 임플란트에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지만 페리 임플란트에서 대한 동물 실험을 쭉 보게 되면 실험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역을 임플란트에 일으켰을 때 진지바 밑에 인플라모토리 커넥티브 티슈라는 즉 ICT라는 부분이 이부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치아에서는 이 ICT라는 염증성 부분이
치조 골에 대해서 건강한 커넥티브 티슈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주로 보이는 반면에 임플란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이스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치조골 쪽으로 많이 연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스테오클라스가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좀 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예전에 이런 연구를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과 이제 페리 임플란트 주변, 치주염 주변의 세균을 다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페리오 리전에서는 이렇게 레드 컴플렉스를 많이 관찰하는 건 당연한 결과, 저희가 알고 있는 결과인데, 이제 페리 임플란트를 새로운 기술을 봤더니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물론 이런 레드 컴플렉스 세균도 발견되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이 알 수 없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 존재 자체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좋은 역할을 알지는 못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이 연구는 굉장히 특이한 게 서로 인접한 자연치와 임플란트를 연구했습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가 건강한 임플란트, 건강한 임플란트, 건강한 자연치, 병이 걸린 자연치, 병이 걸린 임플란트를 인접한 걸 조사해봤더니 서로 인접한 임플란트와 자연치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세균들의 환경 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질병,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이티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서로 다른 질병, 새로운 질병이라서 페리온타이티스와 진지바이티스 그 개념을 차용해 왔지만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새로 발견된 사실인데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정리를 하게 보게 되면은 치주염이랑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더 심한 염증 소견, 더 빠른 진행, 더 파괴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니지하려면 당연히 페리온타이티스 치주염을 매니지하는 것 좀 더 공격적으로 굉장히 스트릭트한 리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질환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2개월 전에 심은 임플란트인데요. 이 부위가 환자는 이소되고 온 게 아니라 이쪽 부위의 치주염을 좀 컨트롤해달라고 보내줬습니다. 환자는 뭐 증상은 특별히 없었고 제가 문제가 좀 있을까봐 돌려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위 임플란트 근처에서 여쭤보니까 그 치과에서 아직 아무는 중이니까 고쳐 올리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까 홍수 원장님께서도 GBR의 실패 때문에 페리 임플란트 생겼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단은 배제하고 임플란트 페리 임플란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컨셉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중이고요. 기존 연구 논문 결과와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개념을 차용해 오기 때문에 치주염과 동일하게 치료하게 됩니다. 처음에 논서지컬 테라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과를 본 다음에 서지컬 테라피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페리온타이티스 치주염을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재료를 사용한 것을 문헌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갔을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자분들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건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타이타늄이나 플라스틱 슈레, 그 다음에 에어 어브레시브 같은 그때 많이 쓰는 에어 어브레시브, 브러쉬, 레이저, 뭐 화학적 제재로는 클로엑시딘, 테트라사이클린, 미도사이클린, 메트로다졸, 에이지투, 뭐 각종 갖고 있는 모든 걸 사용해서 이제 다 해보는 거죠, 한 번씩. 하지만 뭐 결과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다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치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1989년도의 논문인데 이제 단근치랑 다근치를 나누어서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리고 포켓뎁스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얼마큼 치석을 제거를 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근치에서는 숙련될수록 그리고 숙련될수록 좀 더 많이 제거되는 것을 관찰했는데 다근치에서는 굉장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오게 되면 임플란트가 단근치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심지 않은 이상 옛날에 2005년도인가에 발표된 논문인데 하나의 치근당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멕시코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플란트는 모두 단근치 쪽의 상황이고요. 다시 돌아가 논문을 보게 되면 이 단근치에서는 포켓뎁스가 접을 때 숙련자랑 비숙련 나왔을 때 그 제거 정도도 거의 비슷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단근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임플란트 표면은 그러니까 골 유착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러프니스를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위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붙기 쉬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근치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페리 임플란트 하였을 더 제거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페리odontitis와 페리 임플란트 디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많이 배웠습니다. 치료를 치료하고 나면 저희가 말하는 뉴 어태치먼트인데 뉴 시멘트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수직적으로 피델파이가 매입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장기는 좋다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임플란트에서는 저희가 뉴 어태치먼트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깨끗한다고 해도 여기다 세멘트처럼 뭔가 자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리오세오리트 얘기는 하지만 오염된 표면, 아까처럼 굴곡진 표면과 거친 표면에 플라워 세포가 얼마나 다시 자라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자, 이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이제 페리 임플란트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인공 진지바에서 각도를 줘서 퇴축이 없는 경우 30도 정도로 퇴축이 되는 경우 60도 정도로 퇴축되는 경우 구별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서 스레드의 탑부 그 다음에 에이피칼 위쪽 그 스레드 위쪽에 위치한 부분 그 다음 위쪽 부분 뭐 다른 머신 설비스 여러 가지 부분 나눠서 숙련된 사람과 숙련되지 않은 사람의 얼만큼 제거할 수 있는가를 이 세 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비교를 봤는데 그 기구는 큐렛, 울사소니 그리고 에어 파우더 에어 브레시브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수술로 하나, 노술로 하나 이런 그 수술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술 과정을 했을 때 그 에이피칼로 위치된 스레드에서는 어떤 방법을 했던 간에 공이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봤을 때도 이런 90도로 수프라 진지바로 리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방에 진지바가 있는 이상은 어떤 방법을 해도 스레드의 에이피칼 부분에는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아 바이오필름이 잘 되고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거가 어렵다는 거죠. 다음에 연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논문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와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미지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있는데 34명의 환자에서 페리 임플란트를 다른 것 같이 정리한 환자 중에서 넌스리럴 테라피 후에 서지컬 세라피 했습니다. 서지컬 세라피 사용한 방법은 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했죠. 큐렛, 브러쉬, 그 다음에 에어 오레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는 H2O2, 클로엑시딘, 테트라사이클린. 아마도 이분의 클리닉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팔로우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오랫동안 팔로우, 5년 동안 팔로우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 결과를 보니까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맞은 임플란트, 페리 임플란트 치료 후에 1mm보다 공로스가 많지 않는 경우는 성공을 봤는데 1년 후에는 100% 성공률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로스가 일부러 적은 경우 그리고 포켓뎁스가 오늘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BOP가 없는 경우일 때는 오늘 90%라고 해서 1년 후에는 굉장히 이렇게 했을 때 치료가 결과가 좋았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 후에는 좋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로인 뎁스와 디펙 뎁스 방사학적 분야에 그다음에 임상으로 봤을 때 프로인 뎁스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제도와 노력을 들여도 시간이 갔을 때 다시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한 분들이 꽤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난치성 치주염이라고 리플렉터 펠로사이스라는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이런 텀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플렉터리 페리 임플란트 헬스라는 거. 하지만 저희가 임플란트가 저희 치과 계획 획기적인 변형이 이렇게 없고 저희 치료 계획에서 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컨셉이 나왔는데 제일 유명한 분이 아마 이 프랭크 슈월츠라고 독일에 있는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물 실험과 사람 수술을 하면서 디펙트 양성을 분류해봤더니 인트라오리지 모세스 디펙트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프라모니 디펙트는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디펙트가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치료할 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의 초기 모델, 티슈랩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러프 서피스가는 본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고 상방은 이제 연조직을 위한 바이오식 미스를 위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임플란트 노출됐을 때, 만약 인트라볼릭 포켓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볼 지상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위쪽 부분은 연조직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조직에 맞춰서 상황을 형성해 주는 게 이제 기본 치료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 디센트 디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환자가 최근에 내원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내과 선생님이셨는데 임플란트 심으셨습니다. 한 5년 정도 기능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망가져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펙트를 파악했을 때, 그리고 플랩을 열어봤을 때 이 디펙트 양상이 방사학적으로 50% 이상의 소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 주접시 발치를 임플란트 제거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플랩을 열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홍시 원장님 강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보통 방사선 사진에 비해서 플랩을 열어봤을 때는 디펙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멸치성 두주 꽉 차 있고 그걸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새 아마 모든 분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진설을 보니까 이 흰색 스니커즈가 어떤 코디도 잘 어울리고 커플러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 흰색 운동화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이걸 어떻게 제거했냐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흰색 운동화가 더러워지는 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임플란트 표면에 때가 끼는 것, 바이오필 챙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화에도 이렇게 천열된 부분, 이렇게 속속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어떤 스레드처럼 굉장히 어떤 유저도 잘 일어나지 않지 제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솔로 닦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화학적 제조로 더러운 걸 녹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리신 것 같은데 솔로 하게 되면 이런 노출 부분을 제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보이게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솔로 제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화학적 개념을 써야지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풀고 그 회사 같이 외국의 한 업체로부터 재료를 받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재료를 저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재료 이름은 하이브넥스라고 하는 재료고요. 미국에서는 근과 소독제로 나와 있는 재료, 주로 인디케이션 잡혀있는 재료고, 유럽에서는 근과 소독제에 더불어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등 만성 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재료라고 합니다. 이 재료의 성분은 황산 계통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한 12%는 수분을 포함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페이트 그룹을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화학 시간을 돌아가게 되면 설페이트 그룹에 여기 음전화가 껴있다고 해요. 근데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양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설페이트 그룹과 물분자 비가역적으로 결합을 해서 물을 꽉 빨아들이는 그걸 데시게이팅 액션을 하는데 이 액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어떤 바이오필름이 있는 부위에 처치를 했을 때 바이오필름이 여러 가지 그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이 매트릭스와 마이크로바이오를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바이오필름 머티리얼들이 침착을 하고 또 치주의 치주하고 간격 다른 세균의 정도는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로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서 이런 재료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균을 박멸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세균도 그 임플란트의 주요 일으킨 세균을 박멸하는 그런 치료가 생각할 수가 있고, 사용 방법은 보통 리터러처에서 얘기하는 거는 환자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취인데 마취나 어떤 기술 조작 없이 염증이 이완된 페리 임플란트 특정 셀 실린 팁을 넣고
약제를 주입한 다음에 30초를 기다렸다가 셀라인으로 테크니스 철저하게 세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 처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들을 보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넣고 시간이 지난 것도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사실 이런 프로토콜을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약간 다른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이 기계 조작 프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상방의 플렉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터러처에 사용되는 방법 말고 처음에 먼저 약간의 치연 연상 상방의 구조를 통해서 상방의 플렉을 제거하고 근데 보통 포켓이 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철물 때문에 하방에 이제 보너스가 있는 건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취 후에 포켓의 프루브를 통해서 약간 그 약재가 들어갈 공간을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약재를 넣고 저는 60초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셀랑 테크닉 세척행을 당연한 거죠. 황산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만약에 퍼스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서는 항생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프로토콜이고요. 그러니까 치는 연상 스테이지 제거, 마취 후 프림을 한 다음에 포켓 렌즈렌즈 풀고 오픈해준다. 그리고 실을 넣고 60초 동안 약물의 작용을 부여한다. 그리고 최소 3-4번을 깨끗하게 세척해준다. 환자 처방은 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취가 된 상태고요. 이제 깊은 포켓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약재가 들어갈 공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켓을 벌려주는 상태입니다. 분리기 자꾸 되면 약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석션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약재를 준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뭐 페리오클라이드, 미도클린 주입하듯이 안으로 쭉 짜내시면 됩니다. 짤 때 어시스는 이제 이게 약재가 약간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환자 삼키지 않고 석션을 잘 해주셔야겠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맞아 거의 즉시 상방에 있는 점막 부위가 약간 하얗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케이스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깊은 포켓이 관찰이 되는 상태고요. 아까 한 번에 걸렸던 부분이 보철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확실히 벌려주는 겁니다. 나오는 피를 석션해 주고요. 약재를 불러준 공간에 좀 밀어넣어서 가볍게 짜놓으시면 돼요. 넣자마자 약간 여기 좀 하얗게 블리칭이 되면서 약간 트러블 같은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입을 한 다음에 당연히 깨끗하게 적어도 3-4번 깊게 넣어서 깨끗이 세척을 해주면 치료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치료 결과를 임상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케이스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학 30번대 붙이고 후에 다음과 같은 보너스를 볼 수가 있고요. 환자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 계속 불편하다, 치료받고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된다고 굉장히 여러 번 병원에 찾아오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시기에 맞춰서 하이센스라는 제자를 제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토콜을 맞춰서 주입을 하고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일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얗게 일어나는 진지발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달 뒤에 체크를 해봤을 때 약간의 진지발 리스트가 생기면서 그 환자의 증상은 굉장히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디펙트 양상이 이쪽 부위에 이쪽 부위에 본이 있었기 때문에 진지바가 어느 퇴축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지금 환자분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잘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분은 하악 전치에 굉장히 큰 인플루엔자 생겼어요. 깊게. 그래서 마이크로기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하이브렉스를 주입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약간 진이 퇴축이 되면서 아물고 환자분은 이 상태로 그냥 만족해 쓰시는 상태입니다. 이걸 꼭 저는 이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좀 뽑아서 이쁘기도 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린 상태이시고 환자분은
원치 않으셨고요.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의 결과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기 원하셔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 지금 팔로우 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화보증한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는 이런 페리미 뮤코자이스하고 성질을 볼 수가 있는데 처치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깨끗한 뮤코자를 관찰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약제가 들어오니까 얼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 이 정도 봤을 때 특이한 문제 없이 쓰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다음과 같이 깊게 씹을 임플란트도 붙이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치가 어려우시겠죠. 모철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는 상태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로클 테스라피 이리게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때마다 계속 불편하다, 아프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해외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주입을 했습니다. 퇴축이 되면서 환자의 증상은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더 이상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에 전압적으로 큰 보철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도 있었지만 이부에 하나부에 큰 염증이 생겼고요.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 보철을 제거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제를 주입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상태로 약간 염증이 이완돼서 제가 실수를 해서 약간 이걸 치료 먹었고요. 이런 효과 때문에 약간 진지바에 손상이 갔고 진지바는 하이백스 약제 주입 때문에 하얗게 된 상태로 돌아가셨고요. 힐링 양상을 보면 1주, 한 달, 7개월째 그런 양상으로 암을 안 돌아서 일단은 관리 정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보게 되면 인트라보닉 컴포넌트가 굉장히 큰 부분에는 아무래도 재상치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제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수프라보닉 디펙트거나 아니면 인트라보닉 디펙트로 재생이 어려운 와이드 앵글을 가진 고노스가 있는 인트라보닉 디펙트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 케이스처럼 어떤 치료도 잘 낫지 않는 기존 호법으로 치료도 잘 낫지 않는 굉장히 재발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페리 인플라메이션에 불편감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악 전치부 케이스에 보셨듯이 항상 이 치료는 퇴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민감한 자이거나 심리적인 부분에는 사용을 좀 자제해 주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여러 가지 한 열 몇 케이스를 20케이스 정도 가까이 했는데 이런 케이스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소멸됩니다. 저도 약간 여기서 약간 놀랐는데 굉장히 증상이 많이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 차이 있지만 항상 퇴축이 일어납니다. 1, 2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띠바이오트에는 퇴축이 거의 안 생길 수 있지만 띠바이오트의 경우는 항상 퇴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치료에 비해서 이 치료의 스테빌리티가 좀 많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수퍼라디컬 디펙트에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한번 해서 환자가 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임플란트 수술하기가 상당히 임상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술의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효과는 아까 미생물학적인 어떤 연구에서 그렇듯이 저희가 치료형 임플란트 주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을 거의 박멸하기 때문에 생긴 효과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 인트라본 디펙트이지만 굉장히 에큐트 앵글, 급격한 그 앵글을 갖고서 재생에 유리한 디펙트에는 재생 수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고요. 심리적인 구획 활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앱세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 스페이스까지 염증이 파급된 경우에는 약제를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주입하게 되면 그 부위까지 약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위의 약제는 저희가 제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흘러가거든요. 그 부위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는 좀 자제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 버칼 D셀 같은 거 보냈는데 약 5%의 환자에 대해서 이런 디펙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런 견치부인데 이런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걸 캐모플라지 하기 위해서 그 레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거한 상태는 약간 더러운 상태인데 이런 디펙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흡수로 인해서 아예 특징을 이렇게 노출된 상태가 비쳐보이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덮어야 된다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근데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덮는지 알겠죠. 아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 당겨봤을 때 근육 부착부가 거의 위로 올라가는 상태라서 뮤코자에서 스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퇴축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양치가 그 점막 부위이기 때문에 양치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FG를 해서 덮어주려 노력하고 있고요. 2주 뒤에 힐링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양치를 하고 있는 상태시고요. 또 심리적 부위에 퇴출이 있을 경우에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루트 커버리지가 안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요새는 저울증을 잘 잡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저도 몇 케이스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문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과는 어느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부위에 디센트를 트랙 동반하고 진지발 인플라메이션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통법대로 루트커버리 하고 있는데 대신에 만약에 임플란트가 온 밖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볼록한 걸 만들면 그 시트레프트가 생산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 트림을 해줘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플러시를 한 다음에 루트커버리를 하는 방향으로 치료 컨셉을 좀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까 여러 가지 타입의 스케치를 보여줬는데 왜 이런 케이스들이 임플란타이티스를 유발했는가 해서 더 원인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연구를 보게 되면 이분 클리닉에서 926명의 환자에게 침입된 2,800개의 여기 임플란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클루징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징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해서 332개의 임플란트를 분석을 해서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수술적으로 유발됐는지 아니면 고철도 유발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자 요소 때문에 환자 양치를 못 생기는 플렉 인두스 페리 임플란트 생겼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페리 임플란트 유병률은 332개 중에서 125개 정도가 나왔고요. 이때 사용하는 긴장 기준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걸 자세히 쪼개보게 되면 29%는 환자 때문에 생긴 환자 양치를 잘 못해서 생기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수술 잘못 생기는 경우가 40%, 골절 잘못 생기는 경우가 3%는 오히려 치과 의사에 의해서 유발되는 면이 많아서 우리가 그 임플란트도 잘 심어지지 않겠느냐, 골절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케이스를 봐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인데 너무 거의 루트 에이펙스에 심해져 있죠. 하악 전치부는 신이 와도 하기 어려운 부위인데 이 부위에 깊게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크로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도 어렵고 그리고 하악 전치부에 심입된 임플란트의 표준 지경보다 굉장히 큰 걸 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상컨대 주비할 때 아마 실패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석이 많은 것은 의사라든지 아니면 환자에 대해서 페리오 컨트롤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리 임플란트에서 초장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 구치부에 굉장히 임플란트가 깊게 심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캡 위치가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공간에서 위치가 이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가 아무리 수프라디로 잘 닦아도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심겨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환자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폐에 인프라 생긴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아니면 흡연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페이퍼가 나왔다면 지금은 GBR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시간이 지나면 비오피가 많아진다. 레지스이 많아진다 해서 우리가 하는 GBR을 실패했을 때 폐리 임플란트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케이스를 봤을 때 이 케이스도 보면 이제 보통 그 30번대 구치가 심을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6번, 7번 심을 때 5번에 이렇게 시야가 가려서 너무 약간 뒤로 숨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하악관 때문에 약간 무서워서 얇게 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불합리하게 약간 부적절하게 심는 임플란트 그리고 이거를 너무 머리니까 이제 골치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깊이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어떤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골치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앵글이 안 좋기 때문에 플랫콘 잘 안 되고 페리 임플란타이트를 취약한 환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을 봐도 이제 그 골절 치료를 얼마나 전문가적으로 했느냐가 이제 페리 임플란트 유병률에 연관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아까 봤듯이 이 이버전시 앵글을 어느 각도 이상을 했을 때 페리 임플란트가 취약하다. 저는 이제 30도를 스트레스로 삼았는데 이 이버전시 앵글 자체 플랫폼에서 골절의 그 메지알 부분, 디스탈부까지 오는 그 각도가 30도 넘어갔을 때 좀 더 염증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인트라본이
포켓이 있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디펙트가 굉장히 좋은 양상이에요. 근데 지금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이제 아무리 디펙트 양상이 좋아도 저희가 원하는 거는 리오세오 인텔이 생겨야 되는데 임플란트 펼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만약에 이 임플란트에서 고철을 제거하고 봄그래프 넣고 멤브레인을 넣고해도 완전히 프라이머리 인터넷 크로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강과 근통이 된 상태로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사실 저도 여기서 뼈실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뭐 이걸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치료과에서 주로 얘기하는 예방법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과 세컨더리 프리벤션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입고해서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질환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해서 그걸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인데 사실 아까 본 케이스처럼 잘못 심겨진 임플란트, 잘못 심겨진 보철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미 임플란트 타입이 예정된 상황,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페리 임플란트 디지를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는 뭐 아침에 홍제 어제 강의해주고 다음 세션에 이어서 연구제도 강의해 주시겠지만 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좀 더 임플란트의 경조식 상황과 연구 상황을 초장부터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국제 연구 단체에 후원을 받아서 추리대학에 1년 동안 연구와 뭐 여러 가지 하러 갔다 왔는데요. 스위스가 자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데를 많이 갔다 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한 2,000도, 3,000도 올라가서 그 마운틴 탑에서 다른 마운틴 탑까지 리지 하이킹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거리에 따라서 하루 종일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뭐 5시간 걸어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었는데 어떤 날은 4시간, 5시간 걸어도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에 혼자 있다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스에는 굉장히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언제나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더라도 이런 표시만 따라가면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뭐 GBA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저 제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불행하게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이브엑스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임플란트 주의점은 치료형과 다릅니다. 공격적이고 진행적이고 재발이 크고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접근 방법,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회적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확립된 가이드는 없지만 아까 말한 하이브엑스 같은 화학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저희 임상에서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이스나 아니면 페리 임플란트 환자들을 조금 더 쉽게 매니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케이스가 좀 더 쌓이면 좀 더 많은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생각하고 있지만 하이브엑스 처치했을 때 임플란트들이 어떻게 성질이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연구 결과가 쌓이면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